새벽 2시 부엌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저는 냉장고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딸이 울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요즘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알아? 엄마가 오래 살까봐 무서워. 나 쓰레기지. 저는 올해 76 육정님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로 딸네 집에 얹혀 산 지 3년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다 듣고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40년 묵은 까닭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까닭하고 무너지던 우리 집을 붙들어준 3가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셋째 것은 지금도 입에 올리자면 손끝이 떨립니다만 여러분 댁 부엌에도 혹시 이런 새벽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새벽 저는 소리를 죽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벽 2시가 한낮 같다고들 하지요. 저도 허구한 날 그 시간이면 눈이 떠져서 물 한 모금 마시러 나가는 게 버릇인데 하필 그날 하필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 창이 부옇게 밝아오는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무서웠느냐고요? 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가 40년 전에 들었던 어떤 목소리하고 똑같아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게 누구 목소리였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죠. 아침이 되니 딸은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엄마, 약부터. 아침 칸, 점심 칸, 저녁 칸, 요일별로 나눈 약통을 제 앞에 밀어놓는데 그 손등이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65 먹은 딸의 손등이요. 딸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파스 냄새가 훅 끼치는 것도 벌써 몇 달째인지 모릅니다. 저는 국에 밥을 말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러고 보니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딸이 밥을 앉아서 안 먹는다는 걸요. 제 상을 차려주고 제가 먹는 걸 지켜보고 자기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국에 밥을 말아 훌훌 넘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으니 서서 먹어야 소화가 잘 돼 하고 웃어요. 3년을 한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그걸 여태 못 봤던 겁니다. 딸 이름은 하미선입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으니 제게는 막내딸이지요. 3년 전 겨울 저는 충청도 고향집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전화를 이틀을 안 받으니 미선이가 밤길을 3시간 달려 내려왔고 잠긴 문을 뜯다시피 하고 들어와 절 찾아냈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 왼쪽 손발이 도무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병원 복도에서 온누이가 나누던 말을 저는 자는 척하고 다 들었습니다. 아들 성근이가 그럽디다. 누나 현실적으로 보자. 요양원 좋은데 알아보고 비용은 내가 더 낼게. 미선이가 그러더군요. 엄마를 어떻게 시설로 보내? 내가 모실게. 우리 집으로 모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안도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안도했어요. 그 안도가 나중에 무슨 값을 치르게 될지는 셈도 안 해보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수도권 외곽 딸내 아파트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감은 11년 전에 먼저 갔고 고향집은 빈 채로 두고 시집 올 때부터 쓰던 자개장 하나만 이삿짐 트럭에 실었습니다. 미선이 남편, 그러니까 문서방이 그 무거운 걸 군말 없이 제 방에 들여놓아 주었지요. 순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의 일상은 겪어보신 분은 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밤에 2번, 많으면 3번, 저는 미선아 하고 딸을 부릅니다. 화장실 때문이지요. 그 부르는 목소리가 미안해서 해가 갈수록 점점 기어들어가는데 딸은
귀신같이 듣고 건너옵니다. 목욕도 딸 손을 빌립니다. 처음 몇 달은 딸 앞에서 옷 벗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욕실 문고리를 붙잡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미선이가 그래요. 엄마 참, 나 낳을 때는 엄마가 나한테 다 보여줬으면서 왜 그래? 그 말에 못 이기는 척 몸을 맡겼습니다만 물소리에 섞어서 몰래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마다 좋은 시간이 있긴 했습니다. 6시면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고향 나오는 방송을 보고 제 어깨 죽지가 쑤신다 하면 딸이 파스를 붙여주고 딸 허리가 뻐근하다 하면 제가 성한 오른손으로 삐뚤게나마 한 장 붙여주고요. 파스 한 장 붙여주는 손길에 서로 낄낄대던 그 저녁들이 그 집의 마지막 남은 기름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근이는 대전에 삽니다. 62이고 아직 조그만 사무실에 일을 나가지요. 다달이 50만 원을 붙여오고 전화는 이틀에 한 번쯤 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로 시작해서 3분이면 끊어지는 전화지만 그 3분을 걸은 적은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매달 25일이면 제 폴더폰이 웅 하고 웁니다. 기초연금 들어왔다는 문자지요. 그 돈이라도 딸 손에 쥐어 주려 하면 미선이는 엄마 돈을 내가 왜 받아 하고 도로 서랍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성근이가 절 못 모시는데도 사정은 있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여러 해째 친정어머니 병시중을 들고 있거든요. 사돈어른이 파킨슨병을 오래 앓으셔서 그 집은 그 집대로 전쟁이지요. 그러니 아들은 돈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알면서도 전화가 3분 만에 끊어지면 폴더폰을 접으며 괜히 한번 쓸어보게 되는 게 어미 마음이고요. 방바닥이 차갑게 가라앉는 건 꼭 큰 소리가 나야 아는 게 아니더군요. 문서방은 재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언제부턴가 제 딸한테 존댓말을 습디다. 식사하셨습니까? 먼저 주무세요. 부부 사이에 존댓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집 방바닥이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못 들은 척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습니다. 이쯤에서 아까 그 목소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딸이 울며 하던 그 말, 엄마가 오래 살까봐 무서워. 그 목소리가 누구하고 똑같았느냐? 40년 전에 저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엌도 아니고 뒤란 장독대 뒤에 쪼그려 앉아서 소리를 죽여가면서요. 그게 벌써 4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저는 20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셈이 바르고 손끝이 매운 분이었지요. 제 나이 40 되던 해 가을 그 어른이 마당에서 고추를 널다가 픽 쓰러지셨습니다. 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9해였어요. 그 시절엔 요양원이란 말도 요양보호사란 말도 나라가 뭘 해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몸뚱이가 곧 보험이고 나라였지요. 쓰러지시기 전만 해도 김장, 배추, 백포기를 마당에 부려놓고 동네 안악들을 호령하시던 분입니다. 배추절이는 소금물 농도를 손등으로 재시던 그 야무진 어른이 하루아침에 말을 잃고 자리에 누우셨으니 그 낙차는 지켜보는 사람 가슴에도 금이 가게 합디다. 말씀을 잃으신 어른은 왼손으로 벽을 두드려 뜻을 전하셨습니다. 한 번 치면 물, 2번 치면 요강, 3번을 치시면 그건 그냥 사람이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광목 기저귀 30장을 마당 가마솥에 삶던 냄새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겨울이면 연탄불 위에 그 솥을 얹고 새벽마다 언 수도가에서 손등이 터지도록 빨래를 했지요. 1년에 제사가 5번이었습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 사이로
안방에서 벽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기름 묻은 손으로 뛰어 들어가곤 했고요. 영감은 그 양반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시냐? 9해 동안 제게 한 말이 그것 하나였다 해도 크게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고생한다는 말은 여태껏 한 번을 못 들어봤네요. 시누이 둘은 명절에 와서 눈물 바람만 하고 갔습니다. 어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실컷 울고는 설거지통엔 손도 안 담그고 가는 겁니다. 그 시절 제 속이 어땠는지는 아이고 말해 무엇합니까? 그런데 어느 밤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 문틈으로 보니 영감이 어머니 발치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발톱을 깎아드리고 있습니다. 다 깎고는 헛기침 한번 하고 나오더군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양반 일찍 자라 그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등을 보면서 생각했지요. 이 집 식구들은 다들 말을 못해서 병이 되는구나 하고요. 처음 3년은 참말로 정성이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남의 집 얘기인 줄 알았어요. 4년째부터였을 겁니다. 밤에 어른 방 앞을 지나다가 저도 모르게 그 숨소리를 세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게요. 숨소리가 고르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사나 밤마다 그 생각을 씹었지요.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이는 게 무서워서 이름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한 번은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밤새 어른 수발에 잠을 못 자고 전을 붙이다가 깜빡 태웠는데 시누이가 지나가면서 새언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 합디다. 저는 예예 하고 웃고는 부엌 뒤로 돌아가 행주를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에 나갈까 봐요. 그 행주 냄새가 시방도 코끝에 삽니다. 속이 문드러진다는 말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숨소리를 밤마다 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 방문 앞에 선 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요즘에야 알게 된 이야기를 하나 얹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간병을 하다가 끝내 사람을 해치는 일, 이른바 간병으로 인한 비극이 최근 10년 사이에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사적으로 쓰는 간병비만 해도 한 해에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조사도 있고요.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배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이 3배로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 집이 3배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40년 전에 저처럼 이름도 못 붙인 마음을 혼자 삼키다가 속에서부터 무너진 사람이요. 다시 우리 집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자백부터 하나 해야겠습니다. 딸을 그 지경까지 몰고 간 건 세월과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재작년에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엄마, 요양보호사님 도움 받아보면 어때? 나라에서 해주는 거래.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의 손에 내 몸 맡길 만큼 내가 천덕꾸러기냐 하고 울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알았어 엄마 하면 되지 하고 물러섰지요. 주간보호센터라는 데도 딱 하루 가봤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색종이나 접게 한다고 내가 무슨 유치원생이냐고 가방을 현관에 던져놓고 다시는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 자존심, 제 체면이 딸의 등뼈를 3년 내리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몰랐느냐 하면 알았지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쪽이 편했던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밤에 딸 깨우기가 미안해서 혼자 살금살금 화장실을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어요.
쿵 소리에 온 식구가 놀랐지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그날부터 미선이는 제 방문을 반쯤 열어놓고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통잠이라는 걸 못 잔 지가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였던 셈이지요. 그 새벽 통화를 엿듣고 며칠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선이 얼굴이 영 까칠하다 싶더니 아침에 김치통을 들다가 부엌에서 그대로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제가 지팡이를 짚고 나가보니 딸이 바닥에 하얗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침 문서방에 있어 구급차를 불렀지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지금도 아찔합니다.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딸을 저는 현관에서 배웅도 못하고 문틀만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쫓아갈 다리가 없는 엄이라서요. 과로의 빈혈에 몸이 버티질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이 문서방한테 그러더랍니다. 이런 집 많습니다.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쓰러지는 집이요. 이틀 입원하는 동안 문서방이 딸의 혈압 수첩을 찾으러 왔다가 이것 좀 보시라고 제게 내밀었습니다. 3년치가 빼곡했습니다. 제 대소변 시간, 약 먹인 시간, 혈압 숫자, 병원 예약 날짜까지요. 그런데 맨 뒷장을 넘기는데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날짜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는 그 5글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저는 수첩도 없었지요. 적을 데가 없어서 몸에다 적었습니다. 터진 손등에다, 마른 속에다, 새담한 숨소리에다가요. 그런데 내 딸은 수첩 뒷장에다 적고 있었던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 5글자를 쓴 밤에 얘는 어디에 대고 빌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오래된 가슴에서 무슨 소리가 나긴 납디다. 미선이가 링거 자국을 달고 퇴원하던 날 대전에서 성근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거실에서 기어이 터졌지요. 누나, 긴 병에 효자 없다잖아. 이건 누나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못 버티는 거야. 요양원 알아보자. 절반, 아니 그 이상 내가 낸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를 어떻게 보내? 아버지 산소 앞에서 뭐라고 하려고. 그럼 누나가 먼저 죽는 꼴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게 효도냐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그걸 다 들었습니다. 접시 내려놓는 소리가 총소리 같았어요. 그 밤에 저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서요. 돈을 내겠다는 아들도 도리를 하는 것이고 몸으로 버티겠다는 딸도 도리를 하는 것인데 그 두 도리가 부딪혀서 집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현관문이 빠끔 열려 있길래 내다봤더니 계단참에 성근이가 쪼그려 앉아 있더군요. 62 먹은 등짝이 애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혼잣말이 들렸어요. 나는 낼 줄 아는 게 돈밖에 없어서. 저는 문틈에 대고 말했습니다. 성근아, 감기 든다. 들어가 자거라. 그 애가 놀라 돌아보는데 눈이 벌갰습디다. 방에 돌아와 앉으니 40년 전 우리 집 소리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시누이들은 울고만 가고 영감은 입을 닫고 저는 속으로만 사귀고 집이 무너질 때는 꼭 이렇습디다. 악한 사람 하나 없이 저마다 제 도리를 하면서 무너져요. 날이 밝아올 때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40년 봉해둔 이야기를 꺼내기로요. 그걸 꺼내지 않고는 이 집을 못 살린다는 걸 저는 겪어봐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죽은 영감한테도 끝내 못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26째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길었고 어른은 설사가 사흘을 갔습니다.
하룻밤에 광목 기저귀를 5장을 갈았어요. 새벽 3시 5장째를 수도가에서 빨다가 저는 빨랫 방망이를 쥔 채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오는데 손은 불어 터졌는데 안방에서는 또 벽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뒤란 장독대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빌던 걸 보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벽 두 손을 비비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100번을 빌어도 씻기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하느님, 우리 어머니 좀 데려가 주세요. 말이 입 밖에 나오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사방을 둘러봤지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엎드려 먹은 것도 없는 속을 다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행여 안 닿을까봐 마음 저 밑바닥에서 그걸 무서워하는 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들여다본 날부터 저는 제가 사람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그때 제가 저한테 붙인 이름이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쓰레기. 그러고도 저는 사흘을 밥을 못 넘기다가 나흘째부터는 미음을 전보다 더 정성껏 했습니다. 죄를 씻듯이 수발을 들었지요. 미움하고 정이 한솥에서 끓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미워 죽겠는 어른이 벽을 3번 두드리는 날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그리운 날엔 들어가 그 마른 손을 잡아들이면 그 손이 제 손을 꼭 쥐는데 그러면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새해가 더 갔습니다. 시어머니 90 되시던 해 봄이었습니다. 고기를 끊으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지요. 그러다 가시기 사흘 전 새벽 물처럼 정신이 맑아진 때가 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런 때가 한번 온다는 걸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른이 마른 손으로 제 손을 더듬어 잡으셨어요. 아가, 예, 어머니, 나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맘 다 안다. 야야, 다 안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랬다. 그러고는 어린애처럼 웃으셨어요. 이 하나 없는 잇몸을 다 보이고요. 사람이 모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세월이 모진 거지 내 죄 아니다, 아가. 그게 그 어른이 이 세상에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주무시듯 가셨어요. 동네에 효부 났다고들 했습니다. 상유 나갈 때 제가 제일 서럽게 울었으니까요. 그 눈물이 거짓이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진짜로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 눈물에 뭐가 몇 방울 섞여 있었는지는 저만 알지요. 사무제 지내고 돌아온 날 오후였습니다. 9회 만에 처음으로 텅 빈 안방, 요강도 기저귀도 빨래도 벽 두드리는 소리도 없는 그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글쎄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 내서 웃었어요. 웃다가 소스라쳐서 화장실로 뛰어가 또 다 개원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싶어서요. 그날부터 37년을 저는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새벽 부엌에서 똑같은 말이 딸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 아이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그 아이는 40년 전에 저였는데요. 미선이가 태어나고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문서방이 동창 모임에 간 날이었지요. 저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야야, 이리 좀 앉아봐라.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2개를 꺼내 하나를 딸 앞에 밀어놓고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나 그날 새벽에 부엌에서 다 들었다.
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구르트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그대로 방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는 걸 제가 성한 오른손으로 붙들었어요. 빌 사람은 네가 아니다. 앉아라. 오늘은 이 어미가 빌 차례다. 그리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장독대 이야기, 벽 두드리던 소리, 숨소리 새던 밤, 사무제의 웃음까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다요. 딸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너 쓰레기 아니다. 그런 마음은 사랑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바닥까지 퍼내고도 또 퍼내니까 나오는 거다. 우물이 마르면 두레박에 흙탕물이 올라오는 법이지. 그게 어디 우물죄냐? 그랬더니 딸이 흐느끼면서 그럽디다. 엄마, 나 사실 어떤 밤엔 엄마 숨소리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가 안도한 건지 실망한 건지 나도 몰라서 그게 무서워서 그날 언니한테 전화했던 거야. 미선이가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의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안다, 야야. 내가 그걸 왜 모르냐. 40년 전에 내가 그랬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럼 그 40년을 어떻게 살았어? 삼켰지. 혼자 삼키고 살았지. 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근데 야야, 그게 제일 바보 짓이더라. 삼킨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썩는 거더라. 내 속에서 37년을 썩은 게 하나면 내 속에서 또 40년 썩을 뻔했잖니. 그날 밤 우리 모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딸의 머리를 쓸어봤어요. 언제 이렇게 쎘는지 정수리가 핫했습니다. 65 먹은 딸을 품에 안아본 게 도대체 몇십 년 만인지요. 울음이 잦아들 때쯤 딸이 엄마 미안해 하길래 제가 잘랐습니다. 그 말은 오늘부로 이 집에서 금지다. 미안해서 말 못하고 미안해서 도움 못 받고 미안해서 다들 저 혼자 무너지고 그 말이 우리 식구를 잡아먹은 거야. 그리고 말했지요. 내일 성근이 오라 해라. 문서방도 안 치고 종이하고 볼펜도 한 자루 내놔라. 일요일 낮 거실에 넷이 앉았습니다. 성근이, 미선이, 문서방 그리고 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효도는 금지다. 셋이 눈이 동그래졌지요. 효도라고 부르니까 끝이 없는 거다. 돌이라고 부르니까 서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고 오늘부터 내 수발은 일이다. 일에는 몫이 있고 쉬는 날이 있는 법이다. 시방부터 그 몫을 나눈다. 문서방 자네가 서기해라. 순한 문서방이 볼펜을 잡았고 그날 우리 집 종이에 적힌 게 이렇습니다. 성근이는 다달이 70만 원 그리고 둘째 주 토요일마다 대전에서 올라와 하룻밤 자고 가면서 제 병원 동행을 맡는다. 제가 그랬지요. 돈만 붙이지 말고 얼굴을 붙여라. 어미가 고픈 건 돈이 아니라 내 얼굴이다. 미선이는 일주일에 이틀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제 방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문서방은 저녁 설거지를 맡고 목요일마다 제 딸을 데리고 나가 장을 보고 밥 한 끼 사 먹여서 들어온다. 이것도 다 적게 했습니다. 적다 말고 문서방이 볼펜을 내려놓더니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도 몫을 더 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저는 미선이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부끄럽습니다. 그 순한 사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중 부축은 앞으로 문서방하고 미선이가 격일로 나누기로 했지요. 종이에 이름 석자씩 다 쓰게 했습니다. 계약서 쓰듯이요.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선이더러 제 방 자개장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오라고 했습니다. 고무줄로 칭칭 감아둔 통장 하나 하고 인감도장이 나왔지요. 2천만 원. 15년을 모은 제 장례비였습니다. 수익까지 다 맞춰놓고 남은 돈이요. 성근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지요.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왜? 죽은 몸 치장할 돈으로 산 몸 돌보는 게 순서가 틀렸냐? 제가 그랬습니다. 내 수발값은 내가 낸다. 그래야 내가 떳떳하게 부축을 받지. 자식 등골 빼가면서 받는 부축은 나한테는 벌이다. 성건이는 고개를 못 들고 거참 소리만 2번 하고 창밖을 봅디다. 그 자리에서 하나 더 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폴더폰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인가 뭔가 그거 신청하려고요. 예, 본인입니다. 육정님, 40년생이요. 상담원 아가씨가 이것저것 묻더니 신청하시는 계기가 있으시냐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 좀 살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저쪽이 잠깐 조용하더니 어르신 전화 정말 잘하셨어요 하는데 그 목소리가 살짝 떨립디다. 이런 전화가 하루에 몇 통이나 걸려오는 걸까요? 이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이 나라에 생긴 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대로 나라가 간병의 일부를 나눠지는 제도지요. 저는 그게 있는 줄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안 쓴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요즘은 이런 위태로운 집을 나라가 먼저 찾아 나서는 사업도 생겼다고 합디다. 간병하다 함께 무너지는 집, 홀로 고립된 집을 미리 찾아내서 손을 내미는 일이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 손을 뿌리치고 앉아 딸 등뼈를 눌렀던 겁니다. 며칠 뒤에 공단에서 조사원이 집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그날 아침 허리를 꼿꼿이 펴고 새 블라우스라도 꺼내 입었을 겁니다. 나이 드니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다. 아픈 걸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혼자서는 못 서는 것, 왼손으로는 숟가락질도 벅찬 것, 밤마다 부축받는 것, 지팡이 없이는 문지방 하나 못 넘는 것까지요. 조사원 선생이 적다 말고 그럽디다. 어르신처럼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제일 현명하신 분이에요. 멀쩡한 척 하시다가 등급 못 받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 주 뒤에 등급이 나왔습니다. 3등급이요. 통지서 봉투를 받아든 날 미선이가 부엌에서 그 종이를 들고 소리 없이 울더군요. 새벽 베란다에서 울던 그 울음하고는 영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보자고 제가 40년 비밀을 열었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8시 반이면 아파트 앞에서 노란 승합차를 탑니다. 주간 보호센터 차지요. 본인 부담금이 다 해서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인데 그건 제 기초연금에서 나갑니다. 나라에서 이런 걸 해주는 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거지요. 한 달에 2번은 목욕차가 집 앞으로 옵니다. 처음엔 남의 손에 몸을 맡기는 게 그렇게 싫더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등에 끼얹으면서 어르신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하는데 아이고 눈물이 나대요. 딸 앞에서는 미안해서 온전히 못 풀던 몸이 남의 손에서는 풀립디다 그날 알았습니다. 남의 손이 죄가 아니라 남의 손 빌릴 줄 모르는 게 죄에 가깝다는 걸요. 센터 소장님이 그럽디다. 단기보호라고 한 달에 며칠은 아예 맡아주는 제도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먼저 등을 떠밀었습니다. 미선아, 가을에 문서방하고 온천 다녀와라. 1박 2일. 나는 그 며칠 센터에서 화투나 치고 있으마 딸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머뭇거리길래 제가 눈을 흘겼지요. 네가 쉬어야 내가 산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처방이다. 주간보호센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색종이 접기 우습다고 가방을 내던지고 온 게 저울시다.
다시 가던 첫날은 현관에서 3번을 돌아설 뻔했어요. 그런데 승합차 기사 양반이 넋살이 좋습니다. 어이구, 육 여사님, 오늘도 곱게 하고 나오셨네. 여사님 안 타시면 2차 출발을 못 합니다. 못 이기는 척 탔지요. 옆자리 어른이 10원짜리 미나투를 가르쳐 줬는데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하다가 지금은 제가 광 팔아먹는 재미로 다닙니다. 지난달에는 색종이로 카네이션도 접었어요. 그 유치하다던 색종이요. 시방 제 방문에 붙어 있습니다. 손주가 만들어준 가족 단톡방에 그 카네이션 사진을 올렸더니 온종일 조용하던 방이 그날은 우르르 울립디다. 성근이가 엄지손가락 그림을 보내고 손주 녀석이 할머니 금손 하고 미선이가 웃는 얼굴을 줄줄이 달고요. 폴더폰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저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진 한 장에 식구들 목소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그동안 왜 서로 아꼈을까요? 집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수요일하고 일요일, 미선이는 처음엔 제 방문 밖에서 서성이는 기척이더니 요즘은 참말로 나갑니다. 파마도 다시 하고 끊었던 개 모임에도 다시 나가고요. 목요일 저녁이면 문서방이 현관에서 그럽니다. 미선아, 장 보러 가자. 언제부턴가 존댓말이 도로 반말이 됐더라고요. 그 말끝 하나 바뀐 게 저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성근이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옵니다.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으면 말주변이 없어서 귤만 까요. 까서 제 손에 쥐어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거참 엄마 손이 언제 이렇게 작아졌대. 그러고는 창밖만 봅니다. 그게 그 아이의 제일 큰 말인 줄 어미니까 압니다. 좋은 얘기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집이 천국이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밤에 사람을 부르는 제 목소리는 미안하고 왼 다리는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성근이는 지난달에 일이 밀려 한 번을 걸렀습니다. 장례비 통장은 이제 수발 통장이 되어 다달이 줄어들고요. 간병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이 뭔지는 우리 다 알지요. 다만 이제 우리 집엔 혼자 무너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게가 넷으로 나뉘었고 나뉜 무게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더군요. 제가 요즘 마음에 자꾸 얹어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 멀리 서양에서 한 대학이 80년이 넘도록 700명이 넘는 사람의 한평생을 따라다니며 지켜본 연구가 있다고 해요.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건강하고 덜 외롭게 하는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지요. 그 긴 세월 끝에 내린 결론이 참 싱겁습니다. 곁에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게 갈랐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나를 아는 이가 없으면 그게 제일 외로운 거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3년을 한 집에 살면서도 저는 딸이 서서 밥 먹는 걸 몰랐습니다. 딸은 제가 밤마다 무슨 생각을 삼키는지 몰랐고요. 한 이불을 덮고도 서로를 몰랐던 겁니다. 그 40년 비밀 하나를 꺼낸 밤에야 우리 모녀는 처음으로 서로를 알게 된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가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는 게 가까운 거였어요. 서두에 약속드린 3가지를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한 번은 수발드는 몸으로 9회, 한 번은 수발받는 몸으로 3년. 양쪽을 다 살아본 사람이 뼈에 새긴 것이니 달력 뒷장이라도 적어두셨다가 자식들 밥상머리에서 꺼내주세요. 하나는요, 간병을 효도로 하지 마시고 일로 만들어 나누시라는 겁니다. 효도는 끝이 없어서 사람을 통째로 갈아 넣지만 일에는 목과 요일과 쉬는 날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몸은 무슨 요일, 종이에 적고 식구들 이름을 쓰게 하세요. 우리 집 종이에는 70만 원하고 수요일, 일요일이 적혀 있습니다. 가슴에만 담아둔 몫은 꼭 원망이 되어 나오지만
종이에 적힌 몫은 그냥 일이 됩니다. 종이 한 장이 형제 간 의를 지킵니다. 둘째는 나라에 손 내미는 걸 부끄러워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폴더폰으로 걸었던 전화 한 통, 그게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집보다 자존심하고 죄책감 때문에 못 쓰는 집이 더 많습니다. 한 달 20만 원 남짓이면 딸 병원비하고 파스값보다 쌉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요, 자식이 걸자고 하면 부모 버리는 것 같아서 몇 년을 미룹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거세요. 나 신청했다. 그 한마디가 자식 죄책감의 절반을 덜어줍니다. 제가 걸어보니 이 전화는 부모가 걸 때 제일 빠릅디다. 요양원을 택하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불효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집이 사정대로 정할 일이지요. 다만 어느 길을 가든 시작은 이 전화 한 통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건 지금도 손끝이 떨립니다만 말씀드리지요. 미워하는 마음에 벌을 주지 마십시오. 간병이 길어지면 부모가 밉고 형제가 밉고 끝내는 그 사람이 오래 살까봐 무서운 밤이 옵니다. 그 마음은 혼자 삼키면 40년을 썩습니다. 입 밖에 내서 나누면 그날로 절반이 되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자식 흉보라고 있는 말이 아니라 효자 살려내라고 있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나라에서 간병으로 인한 비극이 10년 새 3배로 늘었다고요. 그 집들이 무너진 건 몸이 고단해서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저를 저마다 혼자 미워하다가 속에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그 밤이 오거든 죄로 만들지 말고 말로 만드세요. 배우자한테든 형제한테든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 이야기 밑에 댓글로라도요. 요즘도 새벽 2시면 눈이 떠집니다. 지팡이 짚고 물 마시러 부엌에 나가보면 조용합니다. 베란다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딸이 통잠을 잔다는 뜻이지요. 그 조용한 부엌에서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시고 돌아올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전 우리 시어머니가 임종자리에서 쥐어주고 가신 그 말을 나는 숨이 붙어 있을 때 딸한테 물려줬으니 이만하면 산값은 했다고요. 내 죄 아니다 아가, 그 한마디를요. 베란다에는 요즘 고무 화분에 상추를 키웁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는데 그게 꼭 장독대에 정화수 올리던 손짓 같아서 저 혼자 웃지요. 40년 전 장독대에서 저는 데려가 달라고 빌었습니다만 요즘 베란다에서는 거꾸로 빕니다. 우리 미선이 무릎 오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근이 일자리 잘 지켜주시고 저는 이제 몇 해가 됐든 짐이 아니라 식구로 살다 가게 해달라고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달력 뒷장이든 수첩이든 좋습니다. 딱 2줄만 적어보세요. 첫 줄, 간병은 효도가 아니라 일이다. 둘째 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효자 살리라는 말. 그리고 내일 아침 댁에서 제일 고생하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 그 종이를 슬쩍 밀어 놓으세요. 공단 전화는 내가 걸겠다. 그 한마디만 보태시고요. 그 종이 한 장이 그 사람한테는 살림 미천입니다. 부모가 오래 살까봐 무서웠던 그 사람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제일 오래, 제일 깊이 버틴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간병은 올해로 몇 년째입니까? 댓글에 그 숫자 하나만 적어주셔도 오늘 밤 같은 부엌에서 혼자 새벽을 맞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일 고생하는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늘 밥 잘 챙겨 드시고 부디 오늘 밤은 마음 한잭 내려놓고 편히 주무시기를 빕니다.